중국이 흑백 요리사 베끼다가 전 세계한테 개망신 당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보셨죠?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한국 셰프들의 칼질 하나하나에 외국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거든요. 불길이 치솟는 프라이팬 위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 신선한 한국 식재료의 향연,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사들 사이에 숨막히는 긴장감까지. 이게 그냥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성공을 중국이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중국이 지금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판 펑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넷플릭스도 아니고 중국 자체 방송인데요. 요리 서바이벌 쇼래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다 싶죠. 요리 프로그램이야 세상에 널렸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검은 옷과 흰 옷으로 나뉜 요리사들, 본명 대신 닉네임 사용, 유명 셰프 대 신인 셰프 구도.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맞습니다. 흑백 요리사 그대로예요. 무대 프레임부터 카메라 앵글, 미션 구성까지 판박이 수준이거든요. 심지어 정지선 셰프의 시그니처, 바스 퍼포먼스까지 따라한 참가자가 등장해요. 처음엔 웃기다가 점점 소름이 돋는 수준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중국의 습관적 표절 패턴이 또 발동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단순히 한두 개 프로그램 베낀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난 십수년간 한국 콘텐츠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뻔뻔하게 베껴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건 단순히 포맷을 베끼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의 본질과 깊이는 절대 복제할 수 없다는 씁쓸한 진실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은 왜 아무리 베껴도 그 본질에 도달할 수 없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보면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브랜드가 됐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드라마, 예능, 음악까지 외국인들이 요즘 뭐 봐야 돼? 라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이 한국 콘텐츠예요. 이건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한국 콘텐츠가 곧 품질 보증 마크가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한국에서 조금만 반응이 터지면 그 순간 바로 복제 버튼이 눌려요. 포스터부터 똑같고 출연 인원 구성도 똑같고 스토리 흐름까지 이건 참고가 아니라 복사 수준입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버리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오징어 게임 기억하시죠? 이 작품은 단순히 한국 드라마가 잘 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따라하고 달고나 게임을 직접 해보고 456번 초록색 트레이닝복이 밈이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건 콘텐츠가 문화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아이콘이 된 순간이에요. 중국은 이걸 당연히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죠. 곧바로 오징어의 승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한국 전통 놀이랑 너무나 비슷한 게임들을 슬쩍, 아니 거의 대놓고 끼워 넣었습니다. 이건요, 중국 네티즌들조차 이건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고 할 정도였어요. 자국민들도 인정할 만큼 노골적인 표절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 표절은 이미 중국의 전문 분야거든요. 무한도전은 이름만 살짝 바꾼 극한도전으로, 효린의 민박은 친해적 객잔으로, 미운 우리 새끼는 우리 집 녀석으로, 복면가왕은 복면, 가수를 맞춰라, 목면가왕 등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몰래 훔쳐보고 반응 조금 오면 바로 베끼고 마치 원래 자기들 것이었던 것처럼 방송해버려요.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습관에 가까운 표절이죠. 시스템화된 베끼기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뭔가 성공하면 자동으로 복제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무한도전을 베낀 극한도전의 경우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무한도전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예능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명적인 작품이었거든요. 대본 없는 리얼 버라이어티, 출연자들의 진정성 있는 케미스트리,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콘텐츠 제작 방식. 이 모든 게 무한도전만의 독창적인 철학이었어요. 중국의 극한도전은 뭘 했을까요? 포맷만 가져갔습니다. 겉모습만 따라한 거예요. 여러 명의 고정 출연자가 매주 다양한 미션을 수행한다는 기본 틀만 베꼈을 뿐,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철학은 복제하지 못했죠. 마치 명품 가방의 겉모습만 따라 만든 짝퉁 가방처럼요. 로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장인정신과 품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효린의 민박을 베낀 친해적 객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효린의 민박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바로 슬로우 라이프라는 철학이었어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잠시 멈춰 서서 여유를 즐기는 것, 손님을 맞이하며 느끼는 소박한 행복, 그리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평화. 이게 효린의 민박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이유였거든요. 친해적 객잡은 이런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연예인들이 시골에서 숙소 운영한다는 껍데기만 가져갔죠. 결과는 힐링은커녕 시끄럽고 산만한 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화의 깊이와 철학은 베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죠. 그런데 드라마 표절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이미 전설 수준이거든요.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을 기억하시나요? 이 두 작품은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드라마들이에요. 별그대는 외계인과 인간의 로맨스라는 신선한 소재와 김수현, 전지현의 완벽한 케미스트리로 아시아 전역을 사로잡았고, 상속자들은 재벌 2세들의 이야기를 통해 청춘 로맨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죠. 중국은 이 두 작품을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합쳐버렸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별에서 온 상속자들. 네, 맞습니다. 이름부터가 이미 숨길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건 표절을 넘어서 거의 도발 수준입니다. 우리가 베꼈는데 어쩔 건데?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 같은 뻔뻔함이죠.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해요. 외계에서 온 남자 주인공과 재벌가 여자. 주인공의 로맨스라는 두 드라마의 핵심 설정을 그대로 짜깁기에 놓았거든요. 이건 창작이 아니라 조립입니다. 레고 블록 끼워 맞추듯이 한국 드라마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정도 뻔뻔함이면 거의 예술의 경지입니다. 나쁜 의미에서요. 근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어요. 해외 리메이크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온 한국 드라마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대장금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사극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기념비적인 드라마예요. 조선시대의 궁중여위로 성장해 나가는 장금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끈기, 그리고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명작이었거든요. 이 작품조차 중국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대장금을 표절한 진숙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버려요.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여주인공은 천하제일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황궁에 들어가고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인정받아 세자의 사랑까지 받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네, 대장금 스토리라인 그대로예요. 더 황당한 건 디테일입니다. 배우들은 한복과 너무나 닮은 옷을 입고 여주인공은 심지어 삼겹살을 굽고 쌈까지 싸먹어요. 명나라 시대 중국에서 삼겹살 구이와 쌈 문화가 있었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한국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죠. 표절 논란이 터지자 진숙이 제작진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레전드거든요. 한국은 중국과의 문화 교류에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숙이는 중국 명나라 의상과 중국 전통 요리를 보여주는 드라마다. 한국이 대장금을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비슷한 주제로 방송을 못할 이유는 없다.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니 비슷해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대놓고 베껴놓고 가르치려 드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표절을 지적당했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사과하거나 인정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오히려 한국더러 열린 자세를 가지라고 역공을 해요.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한복이 명나라 의상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역사 왜곡이에요. 한복은 고유한 한국의 전통 의상이고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독자적인 문화유산이거든요. 중국 의상과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 구조, 옷고름, 베레, 동정 등은 한국만의 독특한 디자인 요소예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베끼다 보니 중국은 결국 줄줄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권은 바로 윤식당을 베낀 중찬팅 사건이었어요. 이 사례는 단순히 포맷을 베꼈다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본질과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모습을 따라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준 케이스거든요. 윤식당 기억하시죠?
연예인들이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조용히 식당을 열고 정해진 기간 동안 손님을 맞이하며 운영해 나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큰 자극도 없고 큰 갈등도 없고 그저 요리하고 일하고 웃고 쉬는 힐링 포인트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예능 장르를 열었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윤식당의 성공 비결은 뭐였을까요? 바로 진정성과 여유였어요. 출연자들이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고 요리에 정성을 다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이게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과 힐링을 선사한 거예요. 현대 사회의 각박함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따뜻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갈망했거든요. 당연히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복사에 들어가죠. 중찬팅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중국 스타들이 태국의 식당을 열고 중국 음식을 세계에 알린다는 콘셉트였습니다. 출연진도 화려했어요. 중화권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했죠. 그리고 그대로 다 베껴요. 콘셉트는 물론이고 식당 내부 인테리어, 부엌 구조, 촬영 방식, 자막 폰트, 심지어 패션 스타일까지 윤식당을 그대로 복붙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윤식당처럼 태국 해변, 모래사장 바로 앞에 세트장을 설치해 식당을 열었고요. 중국 배우 조미는 정유미를 떠올리게 하는 반다나 스타일까지 그대로 따라했어요. 겉모습은 완벽하게 베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한국의 윤식당이 조용하고 따뜻한 힐링이었다면 중국의 중찬팅은 막장 예능이 되어버렸거든요. 출연자들끼리 싸움이 터지고 분위기는 산산조각 나고 방송은 점점 엉망진창으로 흘러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찬팅은 해외에서 중국 음식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요리를 전담하는 셰프를 초빙했어요. 린슈웨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 이력이 장난 아닙니다. 5성급 호텔 수석 셰프 출신의 사천광동 요리 전문가로 G20 정상회의, 세계관광회의, 글로벌 웰스 포럼까지 맡았던 중국 국가급 셰프예요. 쉽게 말해 중국 요리계의 최정상급 인물이죠. 이 정도 실력자면 방송도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는 셰프가 아니었어요. 바로 출연자 황요명이었습니다. 황요명, 이 이름 좀 나직지 않나요? 이 사람은 사실 이미 전적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과거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 한국 가수 비를 표절의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1집 앨범명은 비의 4집 앨범명과 같은 I am coming, 타이틀곡은 이츠레이닝과 너무 닮은 이츠민. 사진을 보면 밀리터리룩, 문신 위치, 헤어스타일, 선글라스까지 거의 복제 수준이었어요. 당시 황요명은 뭐라고 했을까요? 전혀 표절이 아니다. 그냥 멋있어서 입었을 뿐이다. 끝까지 부인했거든요. 이 정도 뻔뻔함이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뻔뻔함은 중찬팅에서도 그대로 발휘됩니다. 촬영 중에 황요명은 계속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전문가인 셰프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결국 셰프 말대로 진행됐지만 촬영이라는 변수가 겹치며 문제가 터집니다. 손님들은 오래 기다리고 단체 테이블에 음식이 겹쳐 나가고 현장은 점점 혼란에 빠져들어요. 그러자 황요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셰프가 느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공개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G20 정상회의 요리를 담당했던 국가급 셰프한테 자기가 더 잘 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두 사람이 대놓고 소리를 지르며 싸웁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린슈웨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촬영장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황요명은 그 뒤를 쫓아가며 싸움은 더 커져요. 촬영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다른 여배우는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어요. 힐링 예능을 베끼려다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 버린 순간이었죠. 전 세계 시청자들은 중국판 윤식당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본 건 출연자들의 집단 싸움과 갈등이었습니다. 이날 촬영은 어찌어찌 겨우 수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촬영에서도 출연자들이 주방에 모였는데 또 싸움이 벌어져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힐링 예능이 아니라 그냥 집단 싸움 리얼리티만 보여주는 방송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을 따라했지만 중국이 남긴 건 감동도 풍격도 아닌 웃음거리와 논란뿐이었습니다. 콘텐츠는 베낄 수 있어도 문화의 깊이와 태도는 베낄 수 없다는 걸 중국 제작자들도 이제는 깨달았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가 실패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문화 콘텐츠의 본질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식당의 진짜 성공 비결은 세트장 구조나 촬영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출연자들 사이에 진정성 있는 관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한국 예능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예능 제작자들은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 안에 인간미, 진정성, 공감을 담아내죠. 무한도전이 사랑받은 이유는 웃음 뒤에 숨겨진 출연자들의 진심과 노력이 보였기 때문이고, 나영석 PD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삶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표절 프로그램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성공의 공식만 훔치려 하지, 그 이면에 담긴 철학과 문화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명화를 복제할 때 색깔과 형태는 따라할 수 있어도 그림을 그린 화가의 영혼과 시대 정신까지는 복제할 수 없는 것처럼요. 흑백 요리사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요리, 경연이라는 포맷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 셰프들의 장인정신, 식재료에 대한 존중, 요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 모든 게 어우러져 하나의 드라마가 된 거죠. 정지선 셰프의 바스 퍼포먼스를 보세요. 그건 단순한 쇼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과 경험이 만들어낸 예술이거든요. 중국 참가자가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같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안에 담긴 세월과 노력, 장인정신까지는 절대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의 셰프들이 사용하는 식재료들을 보면 더 놀라워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발효 식품들,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들. 이건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수천 년 한국 음식 문화의 결정체예요. 각 재료마다 담긴 역사와 이야기가 있고 그걸 다루는 셰프들의 철학이 녹아있죠. 중국이 이판 펑션이에서 아무리 화려한 세트를 만들고 유명한 셰프들을 데려와도 이런 문화적 깊이까지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축적된 문화유산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어딘가에서 다음에 백길 한국 콘텐츠를 물색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예능이 나오면 곧바로 분석하고 성공하면 즉시 복제 작업에 들어가겠죠. 이건 이미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베껴도 본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려. 한국 콘텐츠의 진짜 경쟁력은 화려한 세트나 유명한 출연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깊이와 진정성에 있다는 거려.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문화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BTS가 빌보드를 평정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를 휩쓸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줄줄이 1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문화적 저력과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거든요. 중국은 경제 대국이고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화려한 세트를 만들 수 있고 최고의 스타들을 캐스팅할 수 있고 거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문화의 본질과 창의성이죠.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건 단순히 요리 실력만이 아니에요. 한국 셰프들의 겸손함, 식재료에 대한 존중,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창의성, 그리고 경쟁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 이 모든 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지선, 최연석, 에드워드, 리 같은 셰프들을 보면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 문화의 전도사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고 있죠. 그들이 만드는 요리 하나하나에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중국이 이걸 베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한식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고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그저 성공한 포맷을 복제해서 돈을 벌려는 상업적 의도만 있을 뿐이죠. 무한도전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보면요. 이 프로그램이 한국 국민들에게 사랑받은 진짜 이유는 출연자들의 진정성 때문이었어요.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영돈, 노홍철, 하, 길. 이 멤버들이 만들어낸 케미스트리는 대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년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였거든요.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진짜 친구처럼 행동했어요. 서로를 놀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힘들 때는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죠. 시청자들은 그 진정성을 느꼈고, 그래서 무한도전을 사랑한 거예요. 중국의 극한도전은 이런 진정성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유명한 스타들을 모았지만, 그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죠. 대본에 따라 움직이고, 예능감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고, 결국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효린의 민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콘셉트였지만 사실 그건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 손님을 맞이하며 느끼는 소소한 행복, 부부가 함께 요리하고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장면들. 이 모든 게 진짜였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힐링을 느낀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